퇴근길 지옥철은 만삭의 임산부에게도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된 건 그 임산부가 아닙니다. 뻔뻔하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 좌석에 개념 없이 앉아있던 호기로운 남성은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영웅을 만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육군 수도사령부 소속 장한나입니다. 제가 현재 임신 7개월째라 행정 업무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11시간이나 계속된 작전회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거든요. 회의실 안에서 복잡한 전술도를 보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각종 변수들을 검토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업무량은 문제 없었겠지만 임신 7개월째라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특히 오후 들어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상급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을 꺼내놓았고 저는 특공대 독거미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의견을 요구받았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일찍 빠질 수도 없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리고 여군으로서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눈치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회의 중간중간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이니까 그리고 저는 독거미미이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도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임신하고 나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견뎠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정말 한계였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서 군화가 조이기 시작했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죠. 그런데 회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에 대한 검토, 장비 점검, 인력 배치까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직접적으로 걱정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죠. 가끔 물을 따라주거나 자료를 대신 가져다주는 정도의 배려만 해줄 수 있었어요. 드디어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들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군복 위로도 도드라진 배,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어오른 발목, 그리고 피로에 찌들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평소 당당하고 씩씩했던 특공대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지치고 힘든 임산부의 모습만 남아있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부기도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 플랫폼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라 직장인들로 가득했죠. 모두들 피곤한 표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서 있어야 하니까 다리가 더 아팠어요. 가끔 배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데 아마 아기도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전동차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는 걸 보니 설 자리도 겨우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집에 가려면 타야 하니까요. 겨우겨우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정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원래 그렇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더욱 힘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좌석 쪽으로 향했죠. 그러다가 분홍색 임산부 우선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핑크색 좌석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앉아야 할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신이라는 게 정말 화려했어요. 목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용 문신이 팔까지 뻗어 있고 손등에도 뭔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용 문신은 정말 정교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용이 그의 몸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색깔도 화려해서 빨간색, 검은색, 금색이 섞여 있었어요. 목 뒤쪽에서 시작된 용의 머리 부분이 귀 뒤쪽으로 올라가 있고 몸통은 목을 한 바퀴 돌아서 팔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세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마치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니 오히려 오만방자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다리는 최대한 벌리고 팔은 양쪽 팔걸이에 올린 채 완전히 릴렉스 모드였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가 앉아 있는 좌석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칠해진 임산부 우선석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임산부 우선석이라는 안내문구도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가끔 짜증스럽게 혀를 차기도 하고 이기면 작게 웃기도 했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다들 그 남자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 하시는 게 역력했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한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가끔 눈을 마주치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주셨죠. 젊은 직장인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역시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괜히 시비 걸었다가 큰일 날까봐 모두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험상궂은 생김새 때문에 더욱 그랬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남자에게 좌석을 달라고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인의 자존심이었어요. 특공대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몸이 힘들어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배웠거든요. 스스로 견디고 버티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는 그 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신도 문신이지만 표정이나 행동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어요. 괜히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을 것 같았고 임신한 몸으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텐데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버티면서 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배가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거든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 건지 동영상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자기 세상에 빠져 있었죠. 이어폰도 끼고 있어서 주변 소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게임에서 지면 짜증스럽게 아씨 하고 작게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승객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직접 뭐라고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에 서 계시던 60대 남성분이 조용히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옮기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문신 남성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시는 걸 보고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어르신의 외모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고 한 1,70cm 정도? 몸집도 작은 편이었어요. 입고 계신 옷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차림새였죠.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운동화. 정말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에 특별한 기품이 있었달까요? 허리도 꼿꼿하고 발걸음도 확실했어요. 나이에 비해 움직임이 매우 민첩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표정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느낌이었죠. 어르신께서 천천히 문신 남성 앞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니 다른 승객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드디어 나서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지하철 안에 퍼졌죠.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험상궂은 남자가 어르신께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문신 남성 앞에 서시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저기 임산부분이 서 계시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셨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로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중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말투였어요. 저 분홍색 자리는 원래 그분들을 위한 거라고요. 어르신께서 덧붙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명령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은 딱 어른다운 화법이었죠.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때까지 각자 할 일에만 신경 쓰던 다른 승객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을 했구나 하는 표정들이었거든요.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어르신을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셨고 젊은 직장인들도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속으로는 누군가 저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드디어 그런 분이 나타나신 거죠. 한 중년 남성은 어르신을 보며 대견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하철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나서주시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한 일에 어르신을 끌어들인 것 같아서 미안했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그 문신 남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문신 남성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어르신께서 계속 서 계시니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어르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완전히 우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아, 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 경험상 저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주변 승객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혹시 몰라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지하철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문신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뭐 이런 꼰대가 다 있네. 첫 마디부터 정말 건방졌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거칠었죠. 지하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누구 이름 써 있어요. 한번 봐요. 여기 배가 불룩한 사람 앉으라고 해놨죠? 제가 그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임산부 우선석 표지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번 봐요. 완전히 조롱하는 투였죠. 선착순이지 선착순. 배 나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다시 휴대폰을 보더니 일부러 더욱 다리를 벌렸습니다. 완전히 도발적인 자세였어요. 어르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는 거죠. 주변 승객들의 얼굴에 불쾌감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화가 나신 것 같았고 젊은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한 아주머니는 작게 혀를 차시며 고개를 흔들었고 옆에 서 있던 직장인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문신 남성의 험상궂은 모습 때문에 누구도 직접 개입하지는 못했죠. 어르신께서는 참을성 있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셨지만 조금 더 단호해지신 것 같았어요. 저분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아이까지 품고 계시는데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한눈에 알아보셨던 거죠. 그리고 제 배를 보시면 임신한 것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고요. 어르신의 말씀에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저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군복을 입은 임산부라는 걸 알고 나니 더욱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문신 남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시끄러워. 정말 큰 소리였어요. 지하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요. 몇몇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지시질이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르신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아서 일어서니까 더욱 위압적이었어요. 일어선 그의 모습은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키가 한 185cm는 되어 보였고 어깨도 넓고 근육질이었어요. 온몸의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마치 조폭 영화의 악역 같은 느낌이었죠. 나 무서운 거 모르지? 위협적인 말투로 어르신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목과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정말 무섭게 생긴 문신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용이 몸을 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완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몇몇 사람들은 혹시 몰라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학생은 휴대폰을 꺼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 같았고 중년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때 정말 개입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특공대 출신이니까 저 정도 남자 하나 제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신 중이긴 하지만 아직 몸놀림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께서 먼저 나서주셨는데 제가 나서면 어르신 체면이 깎일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임신한 몸으로 격한 움직임을 하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칫 큰 소동이 벌어지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언제든 개입할 준비는 하고 있었죠. 특공대에서 배운 반사신경은 여전히 살아있었으니까요. 문신 남성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르신을 위협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박태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좀 소문난 사람이거든. 자기 이름까지 대면서 협박을 시작했어요.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무슨 대단한 브랜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괜히 나한테 개겼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완전히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중한 대화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박태준이 어르신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특공대에서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죠.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대응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제가 움직이려는 걸 보시고는 손짓으로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완전히 다르게 변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야, 나한테 손대면 안 돼. 그 한마디에 담긴 위압감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정중한 어르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눈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변했어요. 낮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위력이 담겨 있었죠. 주변 공기까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태준도 잠깐 움직임을 멈췄죠. 저도 모르게 긴장하며 상황의 전개를 주시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박태준이라는 그 남자는 어르신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뭐? 이 노인네가 지금 나 협박해?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야, 너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어르신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정말 때리려고 작정하고 한 것 같았어요. 주변 승객들이 하고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치 바람처럼 몸을 옆으로 비키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우아한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태극권 고수가 연무를 하는 것 같았죠. 박태준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박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허공을 치며 휘청거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힘을 주어서요. 하지만 어르신은 또다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해내셨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르신의 발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상체만 살짝살짝 움직이시면서 모든 공격을 피하시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가 바람에 따라가지만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공대에서 여러 무술을 배웠지만 저런 수준의 몸놀림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민첩하게 움직이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주변 승객들도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박태준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4번 주먹을 휘둘렀지만 모두 허공만 가르고 말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휘청거리고 균형을 잃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박태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특공대에서 몸에 밴 팀워크 정신이었죠. 어르신이 혼자 상대하시기에는 박태준이 너무 젊고 체력이 좋아 보였거든요.
박태준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척하면서 발을 살짝 내밀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임신한 몸 때문에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했죠. 박태준의 발목이 제 발에 걸렸습니다. 어라? 박태준이 크게 비틀거렸어요. 앞으로 넘어질 뻔했죠.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이 움직이셨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박태준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정말 가볍게 마치 아이 손목을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박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젊은 친구 성질 좀 죽여.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엄청났죠. 박태준이 손목을 빼려고 발버둥쳤지만 어르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박태준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편 주먹으로 어르신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린 척하면서 몸을 숙였어요. 그와 동시에 손가락으로 박태준의 옆구리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특공대에서 배운 급소 공격법이었어요. 아주 살짝, 정말 살짝만 눌러도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부위였죠. 박태준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요. 두 번째 주먹을 휘두르려던 팔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어르신께서 그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박태준의 어깨를 살짝 누르셨습니다. 정말 가볍게 누르신 것 같았는데 박태준이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아야, 뭐야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 박태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르신이 박태준을 말로 타일러서 무릎 꿇게 만든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의 개입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은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박태준이 일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도 다시 한번 도움을 드렸죠. 지나가는 척하면서 그의 등 뒤 경혈을 살짝 눌렀습니다. 특공대에서 배운 제압술 중 하나였어요. 이 기술은 정말 신기한 거였어요. 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힘으로 누르면 순간적으로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고 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으악! 힘이 안 들어가. 박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차분하게 박태준 앞에 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친구가 어른한테 주먹질을 하려고? 요즘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대단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을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박태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이며 어르신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자기가 만만하게 본 상대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당신 대체 누구야? 박태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실력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주변 승객들도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어르신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실력을 보이실 수 있는지 신기해하는 거죠. 어르신께서 박태준을 내려다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김정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박태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예전에 강남 일대 조직들 정리하던 사람이야. 어르신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박태준, 너네 두목 박만수 알지? 그 친구한테 김정호 아저씨 안부 전해라. 박태준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김정호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전설적인 존재였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죠. 어르신과 제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팀처럼 호흡을 맞춰서 박태준을 제압한 거였어요. 김정호라는 이름을 들은 박태준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김정호 형님?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면서 몸을 웅크렸어요. 방금까지 어르신을 위협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형님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팔과 다리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김정호 어르신은 정말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90년대 강남 일대를 휩쓸던 조직 폐쇄 전담반의 반장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무법천지였는데 김정호 반장이 나서면서 모든 조직들이 정리되었다고 해요. 당시 강남 일대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김정호 반장이 이끄는 전담반이 하나씩 소탕해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셔서 조직들 사이에서는 전설이 되신 거죠.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셨지만 그 업계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위력이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박태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레전드인 셈이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께서 박태준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의가 없어졌네. 그러시면서 저를 보며 작은 목례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 방금 어디서 도움받았는지 모르지? 박태준이 어리둥절해하자 김정호 어르신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너 혼자 상대하기 좀 버거웠을 텐데. 그러시면서 저를 가리키셨어요. 특공대 출신들은 임신 중에도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께서 제 도움을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박태준은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 같았어요. 자기가 어르신뿐만 아니라 특공대 출신 임산부와도 상대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박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특공대면 정말 무서운 부대 아닙니까? 김정호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무섭긴. 우리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부대지.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 친구를 무사히 교육시킬 수 있었네요. 저도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르신께서 다 하신 일인걸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특공대에서 배운 기술을 실전에서 써볼 기회였거든요. 그것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주변 승객들도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았어요. 김정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고 특공대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어르신께서 박태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군인 여사님께 사과하고 자리 양보해. 박태준이 황급히 저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구석으로 사라졌어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죠. 자리 앉으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분홍색 임산부 우선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앉는 순간 다리의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서야 실감했죠. 김정호 어르신께서 제 옆에 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따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시면서 잠깐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군인이거든요. 육군 특전사에 있어요. 아,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군요. 당신 같은 분들 보면 고마울 따름이에요.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이니까. 어르신의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 승객들도 이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였죠. 몇몇 분들은 저와 어르신을 보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때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께서 내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그러시면서 잠깐 멈추시더니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였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저는 창문 너머로 김정호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플랫폼을 걸어가시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지만 그 어깨는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든든함이 있으셨죠. 한편 박태준은 지하철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형님, 김정호 아저씨 만났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네, 그 김정호 맞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특공대 출신 임산부도 같이 계셨는데. 네,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이런 강한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배를 쓰다듬으면서 뱃속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엄마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단다. 세상에는 진짜 멋진 어른들이 있고 때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거란다. 그리고 나쁜 사람도 반성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걸 봤어. 너도 태어나서 이런 따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에는 언제든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편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여보, 임신 중에 그런 위험한 일에 개입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우 어르신 같은 멋진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며칠 후에 뉴스에서 지하철 예의 캠페인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우 어르신 같은 분들이 계시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몇 주 후에 같은 지하철역에서 박태준을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산부가 오시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물론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지만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테니까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와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정구 어르신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